당신은 친한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SNS에서 동창이 새 차를 샀다는 게시물을 봤을 때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감정을 우리는 질투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자책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질투가 아니라 생존 위협을 감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MIT 뇌인지과학과의 2019년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편도체, 정확히 말하면 물리적 위험에 반응하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뱀을 봤을 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작동하는 그 회로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는 친구의 승진을 생명의 위협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5만 년 전 수렵 채집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부족 내에서 당신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한 사람의 존재는 직접적인 생존 위협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고기 한 점이 많아질수록 당신이 굶어 죽을 확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뇌는 타인의 성공을 즉각적인 위험 신호로 진화시켰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더 이상 동굴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의 승진이 당신의 밥그릇을 빼앗지 않습니다. 동창의 새 차가 당신의 차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도체는 여전히 5만 년 전 프로그래밍으로 작동합니다. 이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울릴 때마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질투라는 이름으로 잘못 해석하며 도덕적 자책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버드 심리학과 테레사 아마빌레 교수는 이것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사회적 통증이라고 말입니다. 2011년 유출에서 진행된 fMRI 실험은 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피험자들에게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활성화된 뇌 영역은 전방 대상피질의 배측 부위였습니다. 이곳은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손가락을 베었을 때 활성화되는 그 회로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당신에게 실제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아프다는 표현은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남의 성공을 바늘로 찌르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발견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통증은 진통제로 완화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피험자들에게 타이레놀을 투여한 후 SNS에서 타인의 성공 게시물을 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덜한 정서적 고통을 보고했습니다. 물리적 통증을 막는 약이 심리적 고통도 막았습니다. 이 실험이 증명하는 건 단순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치료 가능한 신경학적 통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 통증을 더 강하게 느낄까요? 스탠퍼드 캐롤 드웩 교수의 30년 연구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가진 자아 개념의 구조에 있습니다. 드웩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을 탁월한 것으로 봅니다. 똑똑함, 재능, 매력은 정해진 총량이 있고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나에게 남는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성공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친구가 이겼다는 건 내가 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을 개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편도체의 활성화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느 쪽 마인드셋을 가졌는지 스스로 모른다는 겁니다. 의식 수준에서 당신은 성장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뇌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암묵적 연학 검사를 통해 사람들의 진짜 신념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의 68%가 실제로는 고정 마인드셋의 무의식적 신념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편도체는 당신의 진짜 신념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친구를 축하하면서도 몸은 위협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무의식적 신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발달 심리학자 수잔 하터의 40년 종단 연구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생후 3세에서 7세 사이 당신이 실수했을 때 양육자가 보인 반응 패턴이 평생의 마인드셋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우유를 쏟았을 때 부모가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라고 했다면 당신의 뇌는 능력을 고정된 것으로 학습했습니다. 반대로 다음엔 컵을 두 손으로 잡아볼까? 라고 했다면 뇌는 개선 가능성을 학습했습니다. 수천 번 반복된 이 상호작용이 신경회로를 형성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이 타인의 성공을 볼 때 그때 형성된 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회로가 작동하는 속도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2017년 연구는 이지로 뇌파를 측정하며 피험자들에게 타인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협 반응은 120m초 만에 시작됐습니다. 0.12초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시작하기도 전에 편도체는 이미 경보를 울리고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승진 소식
소식을 꺼내는 순간 당신의 의식이 축하해라는 단어를 구성하기도 전에 몸은 이미 스트레스 반응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생각보다 먼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성공이 동일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유명 연예인이 슈퍼카를 샀다는 뉴스는 그냥 넘어가면서 같은 과 동기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에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사회 비교 이론의 창시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미 1954년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유사한 대상과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뇌가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상에게만 위협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비교 가능성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며 뇌 활성화를 측정했습니다. 편도체가 반응한 건 4가지 유사성이 있을 때였습니다. 나이, 성별, 출발점, 그리고 과거의 나와의 비교입니다. 30대 직장인에게 같은 30대 동기의 승진은 위협이지만 20대 후배의 승진은 위협이 아닙니다. 같은 스펙으로 입사한 동기의 성공은 아프지만 명문대 출신 선배의 성공은 덜 아픕니다. 뇌는 정교하게 계산합니다. 저 성공이 원래 내 거였을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비교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토리 히긴스 교수의 자기불일치 이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에게는 3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 이상적인 나, 그리고 당연히 되었어야 할 나. 이 중 가장 강력한 고통을 일으키는 건 3번째입니다. 당신은 친구의 성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나를 봅니다. 10년 전 당신과 그 친구는 같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꿨고 같은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저기 있고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뇌는 이것을 평행우주의 충돌로 처리합니다. 저건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나다. 이 인식이 통증을 2배로 증폭시킵니다. 2015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는 더 섬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가상의 성공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절반에게는 당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5년 전 당신이 했을 수 있었던 선택을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후자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는 전자보다 340% 높았습니다. 단순히 그게 내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3배 이상 치솟은 겁니다. 타인의 성공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건 성공한 그들이 아니라 실패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뇌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설계되었을까요? 단순히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이 통증의 진짜 목적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행동 변화를 위한 신호입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 당신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의 존재는 2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둘째, 당신이 뭔가를 바꿔야 한다. 통증은 뇌가 당신에게 보내는 행동 촉구 신호였습니다. 지금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다른 전략을 써라.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신호가 오작동한다는 겁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편도체가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행동하라. 하지만 어떤 행동을? 원시 시대였다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열심히 사냥하거나 더 많은 열매를 채집하거나 부족 내 지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당장 승진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경보를 울립니다. 행동 신호는 점점 강해지는데 출구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며칠 동안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스탠퍼드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의 영장류 스트레스 연구는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원숭이는 즉각적인 위협에는 강합니다. 포식자를 보면 코르티솔이 치솟지만 위협이 사라지면 20분 내로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위협은 다릅니다. 서열이 낮은 원숭이는 높은 원숭이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피할 수 없다면 코르티솔은 하루 종일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끌 수 없고 동창회를 피할 수 없고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당신의 편도체는 계속 위협을 감지합니다. 여기서 뇌의 또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보상 회로입니다. 측좌액과 복측 피계 영역으로 구성된 이 회로는 본래 생존에 필요한 행동에 쾌감을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짝짓기를 하면,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사회적 통증과 만나면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 본대학교 2020년 연구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으로 통증을 느낀 직후 그 사람의 실패 소식을 들으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피험자들을 fMRI에 넣고 가상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일부는 피험자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으로, 일부는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불운을 겪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공한 인물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피험자의 측좌액에서 도파민이 분비됐습니다. 초콜릿을 먹을 때, 돈을 받을 때와 동일한
느끼는 쾌감 반응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쾌감의 강도가 이전에 느꼈던 통증의 강도에 정비례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에 더 큰 고통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그가 나중에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 큰 쾌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뇌는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보상은 상대의 추락입니다. 이것이 SNS 중독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려고 인스타그램을 여는 게 아닙니다. 유클의 2018년 연구는 사용자들의 시선 추적과 뇌파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 게시물보다 실패나 불행을 암시하는 게시물에 평균 2.3배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측좌액이 활성화됐습니다. 누군가의 이별 소식, 프로젝트 실패담, 힘든 일상에 대한 하소연, 이것들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느낀 사회적 통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만 못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이 실제로 측정 가능한 신경화학적 보상입니다. 문제는 이 보상이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의대 뇌영상센터의 종단 연구는 6개월 동안 SNS 사용자들의 뇌를 주기적으로 스캔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를 자주 경험할수록 측좌액의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졌습니다. 마약 중독과 동일한 내성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작은 실수 소식에도 위안을 받았다면 몇 달 후에는 더 큰 불행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당신이 자꾸 비교하고 확인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생화학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교묘한 속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감정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시카고 대학 장 데시티 교수의 감정 귀인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편도체 활성화를 일으키는 자극을 주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라벨을 붙이게 했습니다. 동일한 신경 활성화 패턴을 어떤 사람은 질투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불안이라고 불렀으며 또 다른 사람은 분노라고 불렀습니다. 감정 그 자체는 동일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에 맞춰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이 친구의 성공을 보고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것을 질투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당신은 도덕적 자책의 늪에 빠집니다. 나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나쁜 사람이야. 이 해석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예일대 감정조절 연구실의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두 그룹에게 동일한 사회적 통증 자극을 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것은 질투이며 질투는 나쁜 감정입니다 라고 프레이밍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것은 사회적 통증이며 뇌의 자연스러운 생존 반응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추적 조사에서 첫 번째 그룹은 우울 증상이 증가했고 두 번째 그룹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감정에 붙이는 이름이 그 감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질투라고 부르면 그것은 억압해야 할 악덕이 됩니다. 사회적 통증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MIT 감정과학센터 로잘린드 피카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데이터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정확하고 부정확함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의 편도체가 보내는 신호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전략이 작동하지 않으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전전두엽 피질이 등장합니다. 이 영역은 뇌의 수요라고 불립니다. 편도체의 자동 반응을 재해석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케빈 오크스너 교수의 인지적 재평가 연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피험자들을 fMRI에 넣고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세 가지 다른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연스럽게 반응하세요. 두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세요. 세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세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억압 그룹은 편도체 활성화는 그대로인 채 단지 표현만 막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반면 재해석 그룹은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반응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뇌의 구조가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오크스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억압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고 재평가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느끼면 안 돼요라고 억누르는 건 소용없습니다. 대신 내 뇌가 생존 위협을 감지했구나. 실제로 위협인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평가를 잘못된 방식으로 시도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긍정적 재해석입니다. 친구의 성공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야. 나도 영감을 받을 수 있잖아. 이런 식의 억지 긍정은 뇌를 속이지 못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2019년 연구는 강제된 긍정적 재해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피험자들에게 경쟁자의 성공을 나에게도 좋은 일로 프레이밍하도록 강요했을 때 편도체 활성화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인지 부조화로 인한 추가 스트레스가 발생했습니다. 뇌는 거짓말을 압니다. 진짜 재평가는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수전 데이비드 교수의 감정 민첩성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높은 심리적 웰빙을 보인 그룹의 공통점은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정확하게 라벨링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나는 질투를 느낀다 대신 나는 비교 가능한 대상의 성공으로 인해 내 선택의 기회비용을 재평가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정밀한 라벨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입니다. 유클의 매튜 리버만 교수의 감정 명명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공포스러운 얼굴 표정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은 그냥 보기만 하고 다른 그룹은 그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감정을 명명한 그룹은 편도체 활성화가 평균 50%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 명명을 반복 훈련한 그룹은 8주 후 편도체의 기저 활성도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재보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성공 앞에서 정확한 라벨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체 감각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어깨에 긴장이 있나요? 위장이 불편한가요? 이것들은 편도체가 보내는 생리적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이 신호가 정확히 무엇에 반응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친구의 성공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상실감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겠지 라는 관계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버클리 대학 대처 켈트너 교수의 연구는 사회적 감정의 34가지 세부 범주를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투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감정은 실제로는 적어도 5가지 다른 감정의 혼합입니다. 선망, 애드머레이션 엔비, 저기, 멀리셔스 엔비, 열등감, 인피리오러티, 상실 불안, 로스 앵자이어티, 정체성 위협, 아이덴티티 스레트. 각각은 다른 신경 회로에서 발생하며 다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선망은 동기부여로 전환 가능하지만 저기는 관계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은 자기가치 재평가가 필요하지만 상실 불안은 안정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무작정 없애려고만 하면 잘못된 해결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진단 없이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통이 편두통인지 뇌종양인지 구분하지 않고 진통제를 주는 격입니다. 스탠퍼드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감정조절 연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조절 전략은 조절하지 않는 것보다 나쁩니다. 억압이 대표적인 잘못된 전략이고 무분별한 긍정 재해석이 그 다음입니다. 진짜 재평가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감정의 정확한 진단. 둘째, 그 감정이 가리키는 실제 욕구의 파악. 셋째,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설적 행동의 설계. 예를 들어 당신이 동기의 승진 소식에 가슴이 답답했다면 첫째 단계에서 이것은 비교 가능한 대상의 성취로 인한 상대적 지위 하락 불안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둘째 단계에서 내 뇌는 현재 전략으로는 원하는 사회적 지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셋째 단계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구체적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가 라는 행동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뉴욕대학 감정조절 연구실의 측정에 따르면 편도체의 첫 반응은 0.12초에 일어나지만 전전두엽의 재평가 회로가 작동하는 데는 최소 4초가 걸립니다. 당신이 소식을 듣는 즉시 반응하면 편도체만 작동합니다. 4초의 간격을 두면 전전두엽이 개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한 템포 쉬어가기의 신경과학적 근거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4초를 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평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전두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인지치료센터의 마크 윌리엄스 교수는 2가지 모드를 구분합니다. 두잉 모드와 비잉 모드. 두잉 모드는 문제 해결 모드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합니다. 비잉 모드는 관찰 모드입니다. 이 감정이 지금 여기 있구나를 인식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비잉 모드가 더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잉 모드로 감정에 접근하면 감정을 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적과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면 비잉 모드는 감정을 날씨처럼 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 와중에 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토론토 대학 2016년 연구는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를 받은 그룹이 8주 후 사회적 비교로 인한 고통이 6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애초에 이런 통증을 덜 느낄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며칠을 괴로워하고 누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답은 당신이 가진 자기가치에 기반해 있습니다. 휴스턴 대학 브레네 브라운 교수의 20년 수치심 연구가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녀는 수만 명을 인터뷰하며 두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조건적 자기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무조건적 자기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건적 자기가치는 성취에 기반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타인의 성공은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내 성취를 평가절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친구가 7천만 원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내 가치가 하락합니다. 조건적 자기 가치를 가진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비교 연산을 돌립니다. 그리고 매번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합니다. 반면 무조건적 자기 가치는 존재 자체에 기반합니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타인의 성공은 내 가치와 무관합니다. 친구가 승진해도 내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 2017년 신경영상 연구는 이 두 그룹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동일한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조건적 자기가치 그룹은 편도체와 함께 전방 대상 피질이 강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이는 위협 감지와 고통 처리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 자기가치 그룹은 편도체 활성화가 60% 낮았고 대신 내측 전전두엽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영역은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조건적 자기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모든 성취가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 학벌, 외모, 재산, 인간관계 모든 것이 리셋됩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주저한다면 당신의 자기 가치는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위협받을 때마다 편도체는 생존 경보를 울릴 것입니다. 조건적 자기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발달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미 1950년대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적 긍정적 존중, 즉 컨디셔널 파저티브 리가어드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받은 사랑이 조건부였다면 당신의 자기 가치도 조건부가 됩니다. 시험을 잘 봤을 때 부모가 사랑을 보였다면 당신은 성취가 사랑을 얻는 조건이라고 학습합니다. 착하게 굴었을 때 인정받았다면 수능이 가치의 조건이 됩니다. 이 조건들은 신경회로에 각인됩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버드 발달심리학과 제롬 케이건이 종단 연구는 생후 18개월의 애착 패턴이 30년 후의 자기가치 구조를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무조건적 자기가치를 보일 확률이 73%였습니다. 불안정 애착 아이들은 12%에 불과했습니다. 18개월의 경험이 평생의 뇌 구조를 결정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친구의 성공에 고통받는 이유는 30년 전 유아기 때 이미 프로그래밍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뇌는 평생 변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희망의 근거입니다. 위스콘신 대학 리처드 데이비슨의 명상 연구는 8주간의 자기 연민 훈련이 편도체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MRI로 측정한 결과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가 감소하고 해마와 내측 전전두엽의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위협 회로는 약해지고 자기 조절 회로는 강해진 겁니다. 30년간 쌓인 조건적 자기 가치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자기 대화의 변화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인지치료의 창시자 아론 백은 자동적 사고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뇌에서 돌아가는 해석과 판단들입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자동적 사고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나는 쓸모없다. 이 사고들은 0.3초 만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당신이 의식하는 순간에는 이미 감정이 만들어진 후입니다. 인지치료의 핵심은 이 자동적 사고를 의식화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성공이 정말 내 실패를 의미하는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닙니다. 하지만 뇌는 논리가 아니라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수천 번 반복된 비교평가절하자기 부정의 패턴이 자동 회로가 된 겁니다. 이 회로를 바꾸려면 새로운 패턴을 수천 번 반복해야 합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 2018년 연구는 인지 재구조화 훈련을 매일 10분씩 12주간 실시한 그룹이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의 편도체 반응이 44%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성공 소식을 접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노트를 꺼내십시오.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 지금 떠오른 자동적 사고. 나는 실패자다. 둘째, 이 사고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박하는 증거. 뒷받침 증거는 나는 아직 승진하지 못했다입니다. 반박 증거는 하지만 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성과를 냈다. 승진 타이밍은 여러 변수에 달려있다. 친구의 승진이 내 능력 부족을 증명하지 않는다입니다. 셋째, 더 균형 잡힌 사고. 친구는 자기 길에서 성공했고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뇌가 익숙하지 않은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할수록 이 새로운 회로는 강화됩니다. 해부의 법칙,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리입니다. 12주 후면 이 균형 잡힌 사고가 자동적 사고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보내기 전에 전전두엽이 먼저 개입합니다. 당신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지 재구조화를 자기 설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친구의 성공은 나에게 나쁘지 않아.
나도 행복해야 해. 이런 식의 강제 긍정은 뇌를 속이지 못합니다. 진짜 재구조화는 사실 확인입니다. 친구의 성공이 객관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거의 없음입니다. 친구가 승진해도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당신의 역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변하는 건 당신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인식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실제가 아니라 구성입니다. 시카고 대학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이것을 감정의 인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판단을 포함합니다. 두려움은 위험하다는 판단, 분노는 부당하다는 판단,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판단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친구의 성공에 고통받는 건 이것이 내 가치를 위협한다는 판단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판단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저 사람의 성공이 정말 제로섬 게임인가? 진화 심리학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5만 년 전에는 실제로 제로섬이었습니다. 부족의 고기가 한정되어 있을 때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가면 나는 덜 먹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MIT 경제학자 폴 로머가 증명했듯이 지식 기반 경제에서 가치는 제로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성공해도 당신의 아이디어 가능성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 파이가 커집니다. 친구의 성공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오래된 프로그래밍으로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이 인식을 체화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타인의 성공이 실제로 당신에게 이익이 됐던 순간들을 기록하십시오. 선배가 승진해서 당신에게 기회를 줬던 때,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조언을 구했던 때, 동료가 인정받아서 팀 전체의 자원이 늘어났던 때, 이런 사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편도체는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협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 사례를 수집하고 반복 학습시켜야 합니다. 듀크 대학 2020년 연구는 증거 기반 재해석 훈련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시험자들에게 매일 타인의 성공이 자신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은 영향 없음 또는 간접적 긍정이었습니다. 4주 후 이 그룹은 새로운 비교 상황에서 편도체 반응이 초기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뇌가 데이터를 학습한 겁니다. 과거 데이터상 이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편도체는 경험에서 배웁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경험을 바꾸면 편도체의 반응도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설령 당신이 인지적으로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라고 이해해도 여전히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던 프랭클은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텼습니다. 차이는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는가, 내부에서 찾는가였습니다. 외부 의미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또는 나는 저 사람만큼 성공했다에서 가치를 느낍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성공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위 10%에 들어도 상위 1%를 보면 다시 초라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반면 내부 의미는 자기 가치와 방향에서 옵니다.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가고 있다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성공과 무관합니다. 스탠퍼드 윌리엄 데이먼 교수의 목적 연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이 평균 68% 낮았습니다. 그들의 뇌는 타인의 성공을 자기 여정과 관련 없는 정보로 처리했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수영 선수의 기록에 관심 없는 것처럼 자기 경기에 집중한 사람은 다른 경기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한 목적 없이 단지 성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성공의 정의는 타인과의 비교에서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부 의미를 찾을까요? 프랭클은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창조적 가치는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입니다. 1. 예술, 돌봄 등을 통해 의미를 만듭니다. 경험적 가치는 아름다움, 사랑,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태도적 가치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의 중심에 있다면 타인의 성공은 주변부 정보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가 정한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결혼, 집 이것들은 의미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면 당신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단은 양적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5천 vs 7천, 아파트 평수 30평 vs 40평.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비교를 낳습니다. 예일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하버드 동창회에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까?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하버드를 나와 성공한 이들, 객관적 지표로는 상위 1%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크리스텐스는 말합니다. 그들은 평생 잘못된 지표를 최적화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했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성공해도 허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공은 그 허기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타인과의 비교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연간 10%씩 성장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10%는 비교 없이 정의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싶다. 나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 나는 이 분야의 미해결 문제를 풀고 싶다. 이런 목적들은 타인의 성공과 독립적입니다. 누군가 먼저 예술로 성공해도 당신의 목적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방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유클레 캔드라 체리 교수의 목적 명료화 연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험자들에게 매주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가장 의미 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왜 그것이 의미 있었나? 12주간 이 질문에 답한 그룹은 자기 목적의 명료도가 평균 7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의 부정 감정이 58% 감소했습니다. 자기 방향이 명확해지니 타인의 방향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목적의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느낀 순간은 성취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깊은 연결을 느꼈을 때, 몰입해서 창조했을 때, 자연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비교 불가능한 경험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그 순간의 의미는 친구가 승진한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승진이나 연봉 같은 비교 가능한 것들을 진짜 성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조건화의 결과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사회학자 앤드루 체린의 연구는 지난 50년간 성공의 정의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성공의 지표가 다양했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 공동체에 기여하기, 개인적 성장 등이 동등하게 중요했습니다. 2020년에는 성공의 80%가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비교를 통해서만 측정됩니다. 사회 전체가 비교 게임으로 재편된 겁니다. 이 게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행복연구, 80년간 수백 명을 추적한 역사상 가장 긴 종단 연구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관계의 질입니다. 돈도, 명성도, 성취도 아닙니다. 얼마나 깊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깊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친구를 경쟁자로 보는 순간 진정한 친밀감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방어적이 됩니다. 당신의 약점을 숨기고 성공을 과시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로 반응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페르소나끼리 만나는 것이지 진짜 자아끼리 만나지 못합니다. 버클리 대학 가서 아론 교수의 친밀감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약성의 상호 공개가 친밀감을 만든다. 하지만 비교 모드에서는 취약성을 보이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SNS 시대에 우정의 질이 급락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대학 2019년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 미국인의 평균 절친한 친구 수는 3.7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1.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NS 친구 수는 평균 3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얕은 연결은 많아졌지만 깊은 연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얕은 연결은 끊임없이 비교를 유발합니다. 300명의 하이라이트리를 매일 보면서 당신은 300개의 비교 포인트에 노출됩니다. 편도체는 하루 종일 경보를 울립니다. 여기서 역설이 나타납니다. 비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NS를 끊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사회적 연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2018년 실험은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시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SNS 사용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3주 후 제한 그룹은 우울과 불안이 현저히 감소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도 증가했습니다. SNS가 독이면서 동시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필수품이 된 겁니다. 진짜 해결책은 SNS를 대체할 깊은 연결을 먼저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얕은 연결 300개는 클릭 한 번이면 되지만 깊은 연결 세개는 수백 시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MIT 셰리 터클 교수의 대화 연구는 의미 있는 대화가 평균 18분 이상 지속돼야 피상적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이런 대화가 최소 30회는 누적돼야 합니다. 9시간입니다.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최소 9시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이 이 시간
순식간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얕은 연결의 양으로 깊은 연결의 질을 대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뇌는 속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로빈 덤바의 사회내 가설은 인간의 뇌가 약 150명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그중 깊은 관계는 5명, 친밀한 관계는 15명, 일반 친구는 50명, 아는 사람이 150명입니다. 이 숫자는 뇌의 심피지의 크기로 결정되며 SNS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1000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뇌는 여전히 5명의 깊은 관계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없다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외로움이 비교를 악화시킵니다. 시카고 대학 존 카치오포의 외로움 연구는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적 위협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울 때 편도체의 기저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항상 경계 상태입니다. 진화적으로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위험이 더 크므로 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이 만성화됐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 비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더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는 뒤처지고 있고 홀로 있으며 위험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외로움 비교 민감도 증가, 타인의 성공에 고통, 관계에서 위축, 더 큰 외로움. 이 순환을 끊으려면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해야 합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위축 단계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친절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울하거나 외로운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커피 사주기, 진심 어린 칭찬, 도움 제공. 6주 후 이 그룹은 우울 증상이 평균 40% 감소했고 사회적 연결감이 증가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고통받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전환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구가 승진했다면 그것은 그가 수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할 때 편도체는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위협 모드에서 공감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공감과 위협 감지는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의 신경영상 연구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편도체와 공감을 담당하는 전방 대상피질 및 전방 섬엽은 역상관 관계입니다.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억제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느끼려 할 때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를 끕니다. 이것은 감정 조절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의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자기에서 타인으로, 위협에서 이해로. 스탠퍼드 잠이 잘 교수의 연민 훈련 프로그램은 이것을 체계화했습니다. 8주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매일 10분씩 특정 명상을 합니다. 첫 주는 자기 연민,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다음 주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은 어려운 사람, 마지막 주에는 성공한 사람, 즉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훈련합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저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이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샤덴프로이데를 느낍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신경회로가 변합니다. 8주 후 참가자들의 fMRI를 찍었더니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가 감소하고 측도두정 접합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영역의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마음가짐이 바뀐 게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평균 64%의 고통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민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니 나는 참아야지가 아닙니다. 진짜 연민은 자기 연민을 포함합니다. 저 사람도 행복할 자격이 있고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둘 다 가능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로섬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텍사스 대학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자기 연민 연구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연민 없는 타인 연민은 순교자 콤플렉스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돌보는 것. 이것은 지속 불가능하고 분노를 쌓습니다. 진정한 자기 연민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기 친절. 실수하고 부족해도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기. 둘째, 공통된 인간성.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를 인식하기. 셋째, 마음 챙김. 고통을 과장하지도 억압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은 타인의 성공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가 외부 비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프의 20년 연구는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자기 가치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결과가 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자기 비난에 쓰지 않고 개선에 쓰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격한 자기 비판보다 더 효과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질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4초를 기다립니다.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신체 감각을 스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구나, 어깨가 긴장됐구나 판단 없이 관찰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뇌가 보내는 오래된 생존 신호다. 실제 위협이 아니다.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에게 초점을 옮깁니다. 저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50번, 100번 반복하면 이것이 자동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억지로 참는 것도 감정을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괜찮아진 겁니다. 뇌가 재설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함정이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새로운 집착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조건적 자기 가치입니다. 질투하지 않아야 좋은 사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질투를 느낄 때마다 자책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이것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목표는 질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질투를 느낄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비 속에서 어떻게 걸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가끔 비교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5만 년 진화의 산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게 할지 아니면 지나가는 구름처럼 볼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스승 페마 최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평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구가 승진했을 때 당신이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편함을 나는 실패자야 라는 이야기로 확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편함을 느끼되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야기를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버드 심리학과 데니얼 웨그너의 아이러니 과정 이론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어떤 생각을 억압하려 하면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자주 떠오릅니다. 유명한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실험입니다. 억압은 역효과를 냅니다. 대신 허용하십시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 태도가 역설적으로 그 생각의 힘을 빼앗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의 창시자 스티븐 헤이스는 정화된 고통과 더러운 고통을 구분합니다. 정화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질병, 실패.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습니다. 더러운 고통은 우리가 정화된 고통에 저항하면서 만들어내는 추가 고통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 저항이 고통을 10배로 증폭시킵니다. 타인의 성공에 느끼는 순간적 불편함은 정화된 고통입니다. 진화가 준 선물이자 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영원히 이렇게 뒤처질 거야 는 더러운 고통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헤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고통의 약 80%가 더러운 고통입니다. 정화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전체 고통의 80%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임은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질투를 느낀다 대신 질투라는 감정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미묘한 차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전자는 질투를 당신의 정체성으로 만듭니다. 후자는 질투를 지나가는 현상으로 봅니다. 당신은 질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질투를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의 존 티즈데일 교수는 이것을 탈중심화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로 재프레이밍합니다. 생각을 사실로 보지 말고 정신적 사건으로 보십시오. 옥스퍼드 대학 연구는 8주간의 탈중심화 훈련이 우울 재발률을 50% 감소시켰다고 보고합니다. 내용을 바꾸지 않고 관계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 일일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에 3분 자기 연민 명상. 거울을 보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나에게 친절할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비교 상황이 발생하면 4초 호흡, 코로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4초 내쉬십시오. 이것만으로 편도체 활성화가 감소합니다. 셋째, 저녁에 감사 일기 3줄. 오늘 당신이 경험한 의미 있는 순간 3가지를 적으십시오. 비교와 무관한 가치를 매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연습을 90일간 반복하십시오. 신경 가소성이 작동하려면 최소 90일이 필요합니다. 처음 30일은 어색합니다. 다음 30일은 익숙해집니다. 마지막 30일은 자동화됩니다. 90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친구의 성공을 듣고 순간적으로 움찔하지만 5초 후에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비교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역설적으로 당신의 성취도 높아집니다. 왜일까요? 스탠퍼드 캐롤 드웩이 밝혀냈듯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비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모두 자기 개선으로 향합니다. MIT 피터 생계 교수의 학습 조직 연구는 이것을 조직 차원에서 증명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조직은 단기 성과는 높을 수 있지만 장기 혁신 능력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숨기고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며 안전한 선택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성원들이 비교 없이 협력하는 조직은 집단지성이 발현됩니다. 개인의 성공이 팀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선순환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친구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볼 때 그들의 성공은 당신의 자원이 됩니다. 그들이 배운 것을 당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당신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가 당신에게도 열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먼저 방어를 내릴 때만 가능합니다. 질투의 갑옷을 벗을 때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하버드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강한 네트워크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는 비교가 없을 때만 생깁니다. 당신이 상대를 경쟁자로 보지 않을 때 상대도 당신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 진짜 협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협력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비교를 멈춰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아서가 아닙니다. 실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일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의 네트워크 과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선택보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3단계 떨어진 사람의 행복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당신도 6% 더 행복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행복이 전염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행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친구의 성공에 고통받으면 그 부정적 에너지는 관계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불편함을 감지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퍼집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더 많은 기회가 당신에게 옵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마틴 노박 교수의 진화 게임 이론은 협력이 경쟁보다 진화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단기전에서는 배신이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협력이 항상 이깁니다. 인생은 장기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말할 차례입니다. 당신이 남의 성공을 보며 배가 아픈 진짜 이유는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두려움. 나는 절대 적이 도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두려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생존 위협으로 번역되어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뇌는 변합니다. 역량은 개발됩니다. 인생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30대에 성공한 사람이 40대에 무너질 수 있고 40대에 뒤처진 사람이 50대에 도약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로라 카스텐센의 생애주기 연구는 행복 곡선이 유자 형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대 30대에 가장 낮고 50대 이후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의 정의 자체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행복연구의 책임자 로버트 월딩건은 80년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시작할 때 성공을 경력, 명성으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80년 후 발견한 것은 진짜 성공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러워하는 그 성공이 20년 후에도 의미 있을까요? 어쩌면 그때 당신은 전혀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자유, 건강, 미래. 객관적으로는 가장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 통찰로 수백만 명을 도왔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외부 지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미는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당신보다 먼저 승진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인생이 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창이 더 큰 집에 산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하루가 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3장과 당신의 7장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오래된 신호입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보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이 신호를 느끼되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경험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면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비교의 감옥에서 한 걸음 더 나옵니다. 매번 이렇게 연습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90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위협이 아니라 영감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자기 여정에 집중하며 자기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신은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였다는 것을.